저는 순희, 69세입니다. 엄마, 방이 없어졌어요. 제가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며 싸우는 동안 아들은 며느리의 부모님을 제 집에 들였습니다. 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의 위치를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의 배신과 조용한 복수에 맞서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으시면 아무도 어머니의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A회사에서 40년 동안 관리자로 일했고 소박한 연금으로 은퇴했습니다. 남편이 42세에 세상을 떠난 후 외아들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맹장이 갑자기 터져 응급수술을 받고 4주간 회복하며 익숙한 제 방에서 쉴 생각만 하며 버텼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아들 집에 전화를 걸어 일찍 집에 간다고 알렸지만 아들은 망설이는 목소리로 도착하면 먼저 전화해달라고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병원 가방을 들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 초인종을 눌렀지만 5분 가까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문을 연 아들은 불안한 얼굴로 저를 맞으며 집에 들어서기도 전에 제 무릎이 풀릴 말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엄마 방이 없어. 장모님이 계시거든요. 저는 문 앞에 얼어붙은 채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아들은 마지못해 비켜섰습니다. 저는 예전엔 제 집이었던 이제는 낯설고 적대적인 공간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에는 처음 보는 가구와 제가 허락하지 않은 값비싼 장식품이 있었고 거실에서는 한때 손자와 놀던 그 자리에서 낯선 목소리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사이 며느리의 목소리가 엄마, 차 다 됐어요 라고 들렸습니다.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부르는 말이었고 잠시 후 제 침실에서 그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스카프를 고쳐매며 상냥하게 웃으며 어머, 순희 씨, 돌아오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손님이고 그녀가 이 집의 주인인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병원에 있는 사이 장모님을 들였고 제 흔적을 모두 지운 채 새 가구, 대형 TV, 제가 가져본 적 없는 화장대까지 들여놨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아들은 저를 집 뒤편의 비좁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세요 라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방에는 겨우 요 하나 깔만한 공간에 청소도구가 쌓여 있었습니다. 제 요는 어디 있냐고 묻자 엄마, 담요만 있으면 돼. 엄마는 강하잖아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혼자 식사를 했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은 거실에서 함께 웃으며 식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가운 주먹밥을 삼켰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엄마, 여기 계셔서 너무 좋아요. 진짜 가족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고 수술과는 상관없는 가슴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응, 엄마랑은 달라. 항상 긴장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작은 월급에서 대학 등록금을 내고 명절마다 혼자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장인, 장모를 찾아가도록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의 계약금으로 300만 엔을 보태고 무급으로 손자를 돌보고 매일 불평 없이 저녁을 차려줬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저더러 쉬라고 했지만 다음날 아침 아무도 제 아침을 준비해주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자 며느리는 어머니, 요리 안 하셔도 돼요. 이제부터는 제가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제 몫의 아침은 남아있지 않았고 커피를 부탁하자 장모님이 순희 씨, 그냥 빵 드세요. 그게 쉽잖아요 라며 깔보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빨래를 하려고 하자 그녀는 제 옷은 따로 세탁해 주세요. 민감한 옷이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제 돈으로 만든 세탁실이 낯설게 느껴졌고 저는 조용히 비켜섰습니다.
3일째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제 존재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부모님이 계셔서 너무 편해. 순희 씨는 너무 구식이라 신경 쓰여 라고 했고, 아들은 알아. 솔직히 엄마도 이제 따로 살 때가 된 것 같아. 괜찮으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순희 씨만 없으면 우리 진짜 가족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 그들은 제가 필요할 때는 강하다 했고 내쫓고 싶을 때는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들이 준 작은 방에 앉아 남편과 함께 산 이 집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한 걸 들으며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비 오는 날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온 길, 학원비 벌려고 굶은 저녁, 아들의 취업 면접을 걱정하며 밤을 새운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제 희생이 친절로 보답받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제가 가족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게 무슨 뜻인지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메모해둔 연락처가 적힌 노트를 꺼냈습니다. 수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변호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 번은 순희야, 무슨 일 있으면 T 변호사님께 연락해. 믿을 만한 분이야 라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손이 떨리며 선불폰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기는 T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순희입니다. 제 남편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도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편을 선택했고 이제는 내가 내 편을 선택할 차례였다. 나는 복수할 생각이 아니라 생존을 계획하고 있다고 스스로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게 있어 생존이란 그들에게는 정의로 보일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 밤의 남은 시간을 비좁은 방에서 보냈다. 점점 더 크게 들리는 웃음소리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울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몇 년을 떠올렸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전기가 끊기지 않게 2가지 일을 하며 어린아들이 옆방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자는 동안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나는 끼니를 거르고 내 낡은 옷을 잘라 작은 교복으로 만들어 아들이 최신 학용품을 가질 수 있게 했고 밤마다 발이 부어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명절마다 혼자 보내면서도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의 부모님 댁에 갈 수 있게 했고 고마움을 바라지도 않았다. 언젠가 내가 베푼 친절이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무국가정부로 전락시켰고 매달 생활비를 내고 있음에도 나는 지민이 다른 곳에서 살 생각을 하라고 했다. 그들은 내 집, 내 부엌, 그리고 내 손자의 애정까지 그녀의 부모에게 내어주었고 나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조용히 처리해야 할 자선 대상처럼 취급했다. 며느리가 그녀 어머니에게 이 나이에 편안함이 필요하다, 며 큰 방을 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마치 내가 그 방에서 보낸 세월과 희생이 하룻밤 새 사라진 것처럼. 그들은 손자에게 할머니 H가 너를 더 사랑한다, 며 나에게 매달리지 말라고 했고 순종하면 장난감을 주었다. 나는 아무도 맡기지 않은 빨래를 안고 복도에 서 있었다. 나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가족 안에서 맡았던 모든 역할을 빼앗겼고 집에서의 매일이 내가 그들에게 단지 무료 노동력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셋째 날 아침, 부엌에 들어서자 냉장고가 작은 자물쇠로 잠겨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제야 그들이 내 허락 없이 음식조차 손댈 수 없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했고 나는 싱크대 옆에서 마른 빵 한 조각과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들고
그들이 내 앞에서 뜨거운 고기와 채소를 서로 나누는 것을 못 본 척했다. 며느리의 어머니가 나를 가리키며 비웃듯 낯선 사람이 집에 있으면 절대 편히 쉴 수 없다 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들은 이미 나를 가족이 아니라고 여긴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순간마다 아들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크게 울려 퍼졌고 그가 시선을 피할 때마다 우리 사이의 끈이 하나씩 끊어지는 듯했다. 그들은 내 앞에서 집을 개조해 그녀 부모에게 내 방을 내줄 계획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고 페인트색과 새로운 커튼을 논의하며 내가 이미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굴었다. 습관처럼 집안일을 돕겠다고 하면 며느리는 방해 말고 쉬라며 퉁명스럽게 말했고 그녀 어머니는 순희 씨는 몸도 안 좋으니 무리하면 안 된다 고 크게 동의했다. 그들은 나에게 쉬라고 했지만 며칠씩 빨래는 쌓이고 싱크대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였으며 바닥은 먼지투성이었다. 내가 참지 못하고 청소를 시작하길 기다렸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빗자루나 걸레를 들지 않기로 했다. 그들이 내가 얼마나 더 굴욕을 견디는지 시험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만족을 줄 생각이 없었다. 그 밤 나는 창고방의 얇은 담요 위에 앉아 구석에 놓인 병원 가방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했던 조용한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남편이 남긴 TC의 번호를 바라보았다. 남편이 언제부터 이런 상황을 예견했는지, 왜 아들에게 재산을 숨겼는지 궁금했다. 이제는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았다. 남편의 본능이 옳았음을 알았고 남아있는 내 존엄을 지키는 것이 그 예지에 보답하는 길임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에게도 아침을 차려주지 않고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집을 나섰다. 근처 공중전화로 천천히 걸어가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번호를 눌렀다. 세 번째 신호음의 침착한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나는 주저없이 자신을 소개하고 남편이 가족 문제 발생 시 연락하라고 했음을 밝히며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접수원은 1시간 내로 약속을 잡아주었고 나는 그녀가 알려준 주소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목적의식을 느꼈고 그들이 나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다. 사무실에서 정중히 맞이받아 비공개 방으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친절한 눈빛과 단단한 악수를 가진 60대의 T씨가 남편 이름이 적힌 두꺼운 봉투를 내게 건넸다. 안에는 남편이 부동산, 주식, 현금 등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는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숫자를 2번 읽으며 그것이 진짜임을 확인하려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남편이 수년 전 내 이름으로 완비된 저택을 구입해 두었으며 직원과 유지보수 계약까지 갖춰 만약 내가 쫓겨나거나 혼자가 될 경우를 대비한 피난처로 마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는 남편이 아들에게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알리라는 명확한 지시를 남겼다고 설명했고 나는 조용한 정당함을 느끼며 남편이 나보다 훨씬 전에 이런 배신을 예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자산을 즉시 인수하기 위한 서류에 서명했고 이사를 은밀하게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며 사설 이사업체가 모든 것을 극비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마지막 상자가 나가고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침착하게 퇴장을 연습했다. 그날 저녁 집 한구석에서 그들의 웃음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으며 나는 슬픔이 아닌 결코 뒤돌아보지 않고 내 삶을 되찾겠다는 강인한 결심만을 느꼈다. 그들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었지만 나는 이제 그들에게 진짜 아무것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려 했다. 나는 넷째 날 새벽 비좁은 창고방의 얇은 담요 위에 뻣뻣하게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거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부모가 자신들만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이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풍겨오는 음식 냄새를 맡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나를 위해 남겨둘 음식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비켜주길 바랄 때만 내 존재를 인정했다. 그들이 접시를 서로 주고받으며 식기 소리를 내는 것을 들으며 나는 이 가족에서 내가 맡았던 모든 역할에서 그들이 망설임이나 사과 없이 완전히 나를 대체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깨달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담요를 단정하게 개어 선반에 올려두었다. 내가 방을 어질러 놓았다고 비난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은 내가 함께 산 집에서 나를 침입자 취급했지만 말이다. 복도로 나서자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옛날식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거들려 할 때보다 삶이 훨씬 편해졌다고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동의하며 내가 더 이상 부엌에서 맴돌거나 한때 내 연금으로 보탰던 가게에 대해 묻지 않아 마음이 가볍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 돈, 내 노동, 내 사랑을 가져가 놓고 내가 불편해져 더 이상 그들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자 주저없이 나를 버렸다. 내 가치가 끝났다고 판단하자마자 그들만의 안락함을 확보했고 아무런 배려 없이 그녀의 부모를 내가 머물던 공간에 들였다. 부엌에 들어가니 이미 남은 음식은 치워져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용기에 섬세한 과자를 담으며 남이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나는 빵 한 조각을 집으려 했으나 빵은 반쯤 먹힌 채 비닐에 너무 꽁꽁 쌓여 있어 포장을 찢지 않고는 꺼내기 힘들었다. 그들은 식료품 저장실에 자물쇠를 달았고 냉장고에도 작은 자물쇠를 채워 내 이름이 검은 잉크로 적힌 물 한 주전자와 부스러기만 남겨두었다. 나는 마치 환영받지 못하는 세입자처럼 취급받았다. 남편이 42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25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운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요리하고 청소하고 손주를 돌보고 경제적으로 도운 시간은 없었던 일처럼 여겼고 그녀의 부모가 한 달 동안 한 일에 그들은 감사와 웃음으로 보답했다. 나는 마지막 빵 조각을 작은 방으로 가져가 조용히 먹으며 손자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또 다른 비싼 장난감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깔깔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손주에게 선물과 여행을 미끼로 내 품에서 키웠던 세월, 내가 데이케어에 데려다주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달래주던 기억을 지우려 했다. 그들은 거실, 부엌, 심지어 손주의 애정까지 그녀의 부모에게 내주면서도 내가 이 가족의 삶을 가능하게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배려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한 번도 의문을 갖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그녀의 부모를 영구히 모실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공간을 더 만들기 위해 어떤 가구를 버릴지 논의하는 동안에도 투명인간처럼 존재했다. 내 집에서 내 정체성을 빼앗기고 어디 갈 데 없는 유령으로 전락했다. 그들은 내 존재를 조용히 처리해야 할 문제로 여기며 자신들의 삶을 방해받지 않고 즐기길 원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남편에게 내가 복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공기가 오염되는 것 같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모멸을 견딜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이 그녀의 부모와 함께 외출해 사교 모임에 간 틈을 타 나는 예전 내 방에 들어가 허락받아 겨우 보관하던 개인 소지품 몇 개가 든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내 옷은 대충 비닐봉지에 쑤셔 넣어져 있었고 나중에 정리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다. 마치 내 물건조차 제대로 보관할 가치가 없다는 듯이. 나는 가방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노트북을 다시 열어 남편의 투자 내역을 변호사가 확인해준 내용을 검토했다. 비밀리에 이사를 준비하기 위해 전화를 걸기 시작하면서 결연한 의지가 솟구쳤다. 나는 변호사가 추천한 이삿짐 업체에 모든 일을 조용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에게 사흘 이내 이른 아침에 도착하라고 지시해 가족이 방에서 깊이 잠든 사이 맞닥뜨림이나 소란 없이 떠날 수 있도록 했다. 나는 병원 가방을 싸고 옷 한 벌 한 벌을 꼼꼼히 접어 캐리어에 넣었다. 내가 떠난 뒤 그들이 무심코 버리거나 기부할지도 모를 물건은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여권과 중요한 서류는 작은 핸드백에 숨겨 문 옆에 두어 떠날 때 어떤 것도 나를 지체시키지 않도록 준비했다.
나는 창고방에서 그들이 모임에서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리며 그들끼리 웃고 떠들며 내가 없는 동안 그녀의 부모님이 집을 얼마나 따뜻하게 꾸며줬는지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다. 손자가 왜 내가 식탁에 없냐고 묻는 소리와 그녀의 어머니가 내가 가족 모임을 즐기지 못하는 건 너무 자기 고집이 세서 라며 무심하게 설명하는 목소리를 외면했다. 그들은 내가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다고 비난했지만 사실은 나를 일상에서 철저히 배제해 일부러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나를 환영받지 못하는 짐처럼 대하는 자신들의 이기심을 정당화했다. 나는 침묵을 지키며 앞으로 사흘만 더 그들의 냉대를 참기로 결심했다. 모욕과 무시는 내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인생에서 영원히 떠날 순간을 더 가까이 데려다주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굴복시켜 이겼다고 믿었지만 진실은 그들이 오히려 내 존엄과 독립을 되찾을 자유를 준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하녀도, 안전망도, 침묵하는 후원자도 아니며 이제 내가 돌봐야 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임을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다. 내가 바친 희생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 시간들이 나를 이 정도의 배신도 견딜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들은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견뎌냈는지 결코 알지 못하겠지만 곧 어머니의 힘과 과부의 결단을 과소평가한 대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작은 창고방에 몇 시간, 마치 며칠처럼 앉아 있었다. 벽 너머로 웃음소리와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며 내가 수십 년 희생으로 일군 가족에게서 완전히 지워졌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나는 머릿속으로 퇴장의 순간을 수없이 연습하며 한 시간 한 시간을 세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그들에게 내가 떠나기 전에 맞닥뜨릴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 중 손자가 내가 어디 있냐고 묻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내 그녀의 아버지가 얌전히 굴면 새로운 장난감을 사주겠다며 오늘 밤은 나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약속시키는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그들이 손자에게 나를 불편한 존재로 여기도록 가르치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밥을 먹이고 부모가 신경 쓰지 않을 때 열이 날 때마다 밤새 곁을 지켰던 할머니였는데도 말이다. 나는 방 안에서 조용히 그녀의 어머니가 내 역할을 집에서 얼마나 쉽게 차지했는지, 너무 고지식하고 구식인 사람과는 절대 함께 못 살았을 거라며 웃는 소리를 들었다. 내 아들은 내가 항상 함께 살기 힘든 사람이었다고 동의하며 멀리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면 집에 긴장감 주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그들은 내가 이미 내 일도 못 챙길 정도로 무능해진 것처럼 요양시설 입주까지 논의하며 어린아이처럼 감독받아야 한다고 여겼다. 내가 창고에 남겨둔 몇 안 되는 가구도 그녀의 부모 짐을 더 들여놓기 위해 팔아버릴 계획을 세우고 내가 떠나면 집을 어떻게 새로 꾸밀지 웃으며 이야기했다. 그들은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결국 자신들이 베푸는 어떤 도움이라도 고맙게 여길 거라 믿었다. 비록 그것이 숨쉴 공간도 부족한 작은 원룸에서 사는 것일지라도. 그들은 내가 손자와의 작은 인연만이라도 붙잡으려고 어떤 굴욕도 감수할 거라 생각했지만 나는 이미 그들이 나를 묶어두었다고 믿는 모든 끈을 스스로 끊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자정이 되어서야 마지막 짐을 낡은 캐리어에 조용히 싸기 시작했다. 무엇 하나 그들에게 버려지거나 그들의 소유가 되지 않게끔 한 벌 한 벌 정성스럽게 접었다. 남편의 사진은 천으로 여러 겹 싸서 이삿짐에 넣었다. 인생을 다시 찾을 시기를 스스로 결정하라던 남편의 신뢰를 떠올리며 가방 한가운데에 사진을 넣었다. 이삿짐 업체의 안내를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하고 이틀 뒤 오전 7시 정확히 도착해 가족이 잠든 사이 내 짐을 신속하고 조용히 실어가기로 약속받았다. 변호사에게는 새 집으로 공과금과 열쇠명의 이전을 모두 맡겨 마지막으로 그 집 문을 나선 뒤 다시는 돌아갈 이유가 없도록 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내내 모든 상호작용을 피하며 방에 문을 닫고 머물렀다.
그들은 내가 예전에는 아무 불평 없이 준비해야 했던 호화로운 아침 식사로 그녀의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주스 잔을 들고 건배하며 내가 오랫동안 머무는 동안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차갑고 요구가 많은 분위기와는 달리 그녀의 부모님이 집안의 온기와 조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나를 빚을 갚아주고 어질러진 것을 치우고 그들의 편안함과 성공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희생했던 여성이 아니라 집을 떠도는 유령처럼 대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부모님을 우리의 진짜 가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내가 듣지 못하는 척하면서 작은 집의 벽이 얼마나 쉽게 모든 목소리를 전달하는지 잊은 채 조심성 없이 말을 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집에 사는 특권에 감사하지 않는다며 매달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부탁하지 않아도 집안일의 대부분을 도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머무를 만큼 머물렀으니 이제 떠나야 한다고 암시했다. 그들은 나를 마음속에서 짐으로 격하시키며 나를 내쫓기로 한 결정을 정당화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청소나 요리를 대신하겠다고 나설 때마다 내가 수년간 하루에 했던 일보다도 적은 일을 일주일 내내 하면서도 그녀의 노력을 영웅적으로 칭찬했다. 그들은 접시와 식기를 몇 시간이고 식탁에 흩어놓은 채 나는 방에 숨어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봉사나 배려도 빚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치우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나는 떠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고 완벽한 정확함과 자신감으로 그 모든 단계를 그릴 수 있을 때까지 반복했다. 결코 그들에게 내가 흔들리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이 아내와 함께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가 내 나이와 한계에 맞는 아파트를 알아볼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웃들에게 잔인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내가 집을 떠나도록 도와줄 수 있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내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고 이 집에 들어온 일에 조용히 내 몫을 내왔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서로의 자비로움을 자축했다. 내가 떠난 뒤에는 손님을 초대하고 파티를 여는 일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며 내가 예전에는 인정도 감사도 받지 못한 채 맡았던 모든 역할을 그녀의 부모님이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내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삶에 결국 적응할 것이라며 나이 든 사람들은 단순해서 행복해지기 위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고 서로를 안심시켰다. 그 순간 그들은 진심으로 내 존재가 오로지 그들의 필요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의 주체성, 존엄성, 가족 내 위치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더 이상 용서하거나 돌아갈 의무가 없다는 자유를 주었다. 그들은 나를 어머니에서 내 집의 이방인으로 바꿔놓았고 사랑과 희생이란 관계를 거래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곧 침묵을 끝낼 것이고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모든 모욕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그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다시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니며 남편이 남긴 재산은 단순한 선물일 뿐 아니라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할 무기가 될 것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그들은 나를 망설임 없이 대체했지만 나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들을 떠날 것이며 그것이 내가 잃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나는 이틀 동안 침묵 속에 숨을 죽인 채 창고방의 얇은 문 앞을 발소리가 지날 때마다 숨을 참으며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어떤 소리라도 들키면 의심이나 질문을 불러올까 두려웠다. 내 소지품은 낡은 여행 가방에 단단히 챙겨두었고 서류는 숨겨진 주머니에 잘 넣어두었으며 변호사나 이삿짐 업체의 전화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핸드폰도 완전히 충전해 두었다. 그들이 거실에서 식사를 하며 그녀의 부모님이 얼마나 빨리 집에 적응했는지 축하하고 그들의 존재가 우리가 항상 원했던 조화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었다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수년간 헌신과 지원을 해온 세월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아들이 다음 주말에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작은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을 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내가 그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편안함과 안락함을 희생한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비판과 배제 외에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은 그들의 배은망덕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 손자 앞에서 역사를 새로 쓰며 그녀의 부모님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설득했고, 내가 공간이 필요하다 며 작은 방에서 혼자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가 매달 내는 생활비를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내가 그들에게 의존한다고 비난했고, 내가 조용히 집에 있는 것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짊어진 짐인 척했다. 내가 그들의 힘든 살림살이와 대출금을 감당해주기 위해 선택한 것임을 외면한 채 말이다. 그들은 내가 수년간 아무런 인정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해온 일보다도 한 달 내내 적게 일한 그녀의 부모님에게 보상을 주면서 내가 기여한 집에서 나를 침입자처럼 대했다. 떠나는 날 아침, 나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이삿짐 업체의 확인 문자를 확인했고, 그들의 트럭이 집에 다가오는 낮은 엔진 소리를 들으며 마음 깊이 단호한 결심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조용히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하고, 내가 정성껏 포장해둔 상자와 가방들을 밖에 대기 중인 큰 차량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에게 빠르되 조용히 움직이라고 지시하며 아직 방에서 잠든 가족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소음을 내지 않게 신경 썼다. 그들은 자신들이 짐작 취급했던 여자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였다. 마지막 상자가 좁은 복도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내 오랜 희생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은 집을 바라보았다. 나는 슬픔 대신 오직 나를 배신한 이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결연함만을 느꼈다. 변호사는 남편이 수년 전 비밀리에 구입해둔 저택으로 나를 데려다줄 전용 운전사를 마련해두었다. 그곳은 이미 가구가 갖춰져 있었고 내 부재 중에도 일상을 관리할 직원들까지 고용되어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조용히 남긴 경고의 말을 떠올렸다. 아들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까지 몇몇 사실을 숨기라고 했던 그 말이었다. 그들은 남편이 현명하게 투자해 내가 평생을 안락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남겼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오히려 내가 그들의 시혜에 의존한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내가 그들이 신봉하는 어느 시부모보다도 더 크게 그들의 성공에 기여했음을 외면했다. 내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도왔고 아이를 무보수로 돌봐주었으며 망설임 없이 그들의 결혼식 비용까지 부담했지만 그들은 나를 짐이라 여겼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을 조용히 뒤에서 만들어온 여자를 과소평가한 대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굴복시켜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미 그들이 나를 삶에서 지우려 모의하기 훨씬 전부터 내 자유를 확보해 두었다. 이삿짐 회사가 마지막 짐을 실을 때 나는 조용히 감사를 전하고 대기 중인 차에 올랐다. 수년간 묵묵히 굴욕과 배신을 견뎌온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도 내 행동을 설명할 필요도 나를 선택권 없는 존재로 여긴 이들에게 새 주소를 남길 의무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곧 집이 텅 빈 것을 발견하고 계획이 어그러지며 자신들의 가정이란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무시했던 여자가 허락도 사과도 없이 스스로 떠났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배경에 머무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나는 그들이 결코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차가 연석을 떠나자 나는 눈을 감고 나를 무관심이 아닌 존중으로 맞이할 직원과 내 가치를 의심하거나 내 노력을 불필요하다고 치부하는 이 없는 삶을 상상했다. 이것은 더 이상 복수가 아니라 수십 년 침묵 끝에 내 존엄을 되찾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일이었다. 그들은 내가 갈 곳이 없다고 믿었지만 내가 내내 승리의 패를 쥐고 있었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수년간 대립되신 친절을 선택했기에 무력하다고 여겼겠지만 그들은 절제가 약함이 아님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주저없이 대체했지만 나는 단 한마디의 작별 인사도 없이
그들을 내 미래에서 지워버릴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승리였다. 차는 내가 한때 집이라 불렀던 곳을 떠났고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곳에는 이제 남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내가 불편해진 순간부터 무의미해진 수년의 봉사와 굴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전방만을 바라보았다. 운전사는 정중하게 저택 직원들이 내 도착을 통보받았으며 내 아들이나 며느리는 내가 이런 자원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알렸다. 그들은 내가 스스로 떠날 수 있으리라 상상도 못했다. 수년간 자신들이 내게 의존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마지못한 관용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들의 승인 없이 내 삶을 일궈낸 적이 있었고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내 존엄을 빼앗고 나를 창고 같은 방의 가구처럼 고립시켜 굴복시켰다고 믿었지만 가장 조용한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깊은 힘과 결의를 지닌다는 사실을 몰랐다. 차는 익숙하지 않은 거리를 달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이 결코 초대받지 못할 미래로 향하며 나는 아무런 후회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의 행동이 우리가 나눴던 모든 유대를 끊어냈고 그토록 애써 지켜온 가족이라는 허상을 산산이 부쉈기 때문이다. 나는 아들이 혈연히 사랑을 보장하지 않는다. 며느리의 부모를 우선시하던 무심한 말을 떠올렸다. 그 말이 나에게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더 이상 내 의무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사실에 씁쓸한 만족을 느꼈다. 내가 남편이 내 보호를 위해 남겨둔 저택의 문을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수십 년간 뒷바라지했던 가족은 이제 막내 존재도 도움도 없는 빈집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창고가 내 물건들로부터 깨끗이 비워진 것을 발견했고 주방은 내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남아 있었으며 세탁물은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내 것만 챙겨 떠났기 때문에 빨래조차 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청구서를 내주고 아이를 키우고 집을 불평 없이 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했다. 이제 그들은 한때 나를 완전히 대체하려고 했던 그 방들에서 당황한 채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필요하다고 내쳤던 여자가 사실은 그들의 안락함과 안정의 토대였음을 너무 늦게야 깨달았고 그녀의 부재는 그들의 허약한 가정의 모든 약점을 드러냈다. 그들은 내가 일상과 규율을 고집하는 것을 조롱하며 내가 융통성 없고 통제적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 처리되지 않은 청구서, 그리고 한때 할머니에게 맡겼던 아이의 보살핌과 관심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혼란에 직면했다. 그들은 내가 떠난 자리를 채우기 위해 허둥지둥했고 그녀의 부모가 내 역할을 대신하려 했으나 피상적인 제스처와 가끔의 도움으로는 조용하고 꾸준한 헌신의 세월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나를 내쫓은 뒤 내가 애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할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불안정 속에서 허둥대기 시작했고 완벽한 가족이라는 가면은 그들의 이기심과 특권의 무게 아래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이를 위해 더 사랑이 많은 조부모를 선택했다고 자위했지만 아이의 끈질긴 질문은 그들로 하여금 뇌물과 방종으로 쌓은 사랑이 희생과 보살핌으로 맺어진 유대감을 결코 대신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했다. 나는 아들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며 내가 어디로 갔는지, 왜 허락이나 설명도 없이 사라졌는지 답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남길 때에도 침묵을 지키고 연락이 닿지 않는 채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이 나를 내 집에서 내쫓아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이들을 위해 내 충성을 포기했다는 사실은 컨비니언트리 잊었다. 그들은 내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서로 속삭였지만 내가 수년 동안 그들의 삶을 지원하고 그들의 실수를 치우고 그들의 아이를 다시 내 아이처럼 돌봤던 시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 삶이 오직 그들의 편안함과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으며 내 허락 없이 떠날 권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나는 새 집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혼란과 당황을 지켜보았고
응답 없는 전화와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들이 조건 없이 주고도 인정이나 보답을 바라지 않았던 단 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더욱 절감하게 만들 것임을 알았다. 나는 변호사에게 모든 추가 연락을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변명, 사과, 공허한 감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게 했다. 그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나를 그녀의 부모로 대체했지만 내가 제공했던 조용한 힘, 이타적인 행동, 끝없는 인내는 결코 그들의 것이 아니었기에 요구하거나 흉내낼 수 없었다. 그들은 내가 수년간 갈등 대신 평화를 택했기에 무력하다고 믿었지만 이제 내 침묵이 약점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 삶에서 내가 맡았던 모든 역할을 빼앗았지만 그로 인해 나는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내 정체성과 독립,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나 없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고 믿었지만 이 모든 것을 지탱해온 사람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자 그들의 기반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지는지 보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완전히 배신했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모든 고난에서 이끌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이에게 버려지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배우게 될 것이다. 차가 저택 앞에 멈춰 섰고 운전사는 모든 준비가 지시대로 완료되었으며 내가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동안 어떤 요청에도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알렸다. 나는 침착하게 내렸고 집 관리인이 정중히 인사하는 것을 받아들였으며 이삿짐 팀이 내 소지품을 아들의 집에서처럼 아무렇게나 비닐봉지에 쑤셔 넣지 않고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옮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남편의 세심한 지시에 따라 각 상자가 지정된 방에 옮겨지는 것을 지켜보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존재를 그들의 계획에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이들로 둘러싸이지 않았기에 서두르거나 사과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직원에게 맡기고 도와주거나 감독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나에게 무관심과 경멸로만 보답한 이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그들의 감독 없이는 너무 연약해 기능할 수 없는 사람처럼 대했지만 이제 나는 내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준비가 된 집에서 단 한 번의 감사나 보답도 요구받지 않으며 서 있었다. 그들은 내 지도가 없으면 내가 길을 잃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내가 수십 년 동안 조용히 그들이 외면한 짐을 지고 그들의 무능과 이기심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다. 필요를 예측하도록 훈련된 전문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동안 내 아들과 그의 아내는 내가 없어진 집안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허둥대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주방기구의 사용법을 두고 다투고 빨래는 매일 쌓여만 갔다. 내가 예전엔 인정받지 못한 채 해왔던 일들을 이제는 아무도 해야 할 의무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질서를 주장할 때 그들은 내가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했지만 이제 그들은 내가 수년간 조용히 제공했던 노동 없이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부모님이 집에 화목과 온기를 가져왔다고 칭찬했지만 며칠 만에 미소는 사라졌다. 그 부모님 역시 내가 불평이나 과시 없이 해왔던 일상적인 집안일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대신해도 완벽한 가족이 유지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대화는 팽팽해졌다.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지, 내가 매달 보태던 생활비를 누가 감당할지 논쟁이 이어졌다. 그들은 너무 늦게서야 내가 재정적 부담, 감정적 피로, 사회적 망신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내 든든한 손길이 사라지자 그들의 연약한 가정은 점점 균열이 커져갔다. 내 아들은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점점 절박해지는 메시지를 남겼다. 내 갑작스런 부재에 대한 답을 요구하며 자신이 나를 위해 해온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버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내가 보탠 돈, 손주를 돌봐준 시간을 언급하며 마치 그 일들이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집에 계속 머물러야 할 의무인 양 말했다. 그는 내가 사랑과 충성심으로 그 일들을 했다는 사실은 컨비니언트리 외면한 채
이제야 자신의 삶이 얼마나 내 조용한 노동에 의존했는지 깨닫고는 아무런 의문도 없이 내가 돌아오길 기대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그녀의 부모님께 더 많은 책임을 부탁할까 속삭였지만 그들은 나이, 건강, 익숙하지 않다는 핑계로 정중히 거절했다. 그들은 내가 예고 없이 떠난 것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내가 수년간 그들의 안락과 성공을 위해 건강, 행복, 자원을 희생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떠난 결정을 배신 행위로 여기면서도 자신들이 편리함을 선택하며 나와의 유대감을 저버리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사람들로 나를 대체한 배신은 외면했다. 그들은 내 갑작스런 부재를 이웃들이 어떻게 볼지 속삭이며 노부모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소문이 퍼질까 걱정했지만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거나 진심 어린 후회를 표현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 그들은 오직 체면과 피해 통제에만 집중하며 상황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면 거짓 사과와 공허한 약속으로 나를 다시 수능시키려 할 뿐이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모든 연락 시도를 거절하라고 지시했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내가 대체 거처를 찾으라는 요구를 받은 후 그들의 문의에 응할 의무가 없음을 상기시켜주라고 했다.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평생의 무시와 굴욕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상기시키며 다시는 그들이 내가 기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만족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나를 대체했지만 이제야 대체가 곧 복제는 아님을, 내가 그들의 삶에서 맡았던 역할은 내가 한때 아낌없이 바쳤던 역사와 배려, 헌신이 없는 사람들로는 결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다. 그들은 내가 불필요하고 대체 가능한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내가 없어진 뒤의 고군분투는 내가 그들의 연약한 가정의 균형에 얼마나 필수적인 존재였는지를 증명했다. 그들은 나를 낡은 도구처럼 내버렸지만 나는 그들의 안락함을 설계한 사람이었고 내가 없자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편의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나를 짐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들의 닻이었고 이제 그들은 도저히 혼자 감당할 준비도 의지도 없는 책임의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다. 그들은 나를 완전히 배신했고 이제 그 배신의 대가를 치르는 동안 나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것이다. 나는 아들의 메시지가 분노에서 절박함으로 변해가는 것을 무시했다. 그가 마침내 자신들이 너무 쉽게 내친 조용한 여인이 더 이상 그들의 자비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의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변호사가 그의 점점 더 다급해지는 연락을 가로채는 동안 전화가 끝없이 울리게 내버려 두었다. 그는 내가 그들의 집에 얼마나 의존했는지 결국 깨닫고 나면 내가 돌아올 것이라 여전히 믿고 있었지만 내 출발에 대한 설명과 복귀 일정을 요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짐이라 부르던 사람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사라져 그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그 어떤 간절한 애원에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갈 곳도 없고 그들의 마지못한 자선 없이는 살아남을 방법도 없다고 믿었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내던져버린 여자의 강인함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내가 떠난 뒤 그들의 집안은 점점 무너져갔고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이 싱크대에 쌓이고 빨래가 바구니에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모는 한때 내가 감사도 받지 못한 채 지치지 않고 해냈던 집안일을 맡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젊은 친척들과 집을 함께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공개적으로 불평했는데 그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노년의 편안함과 관심을 누리기 위해 왔다는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요리, 청소, 아이 돌봄을 기대했다. 그들은 손자가 왜 내가 돌아오지 않았는지 반복해서 묻자 나를 키워준 할머니를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할 존재로 보는 사람들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인정할 수 없어 손자를 꾸짖었다. 그들은 손자의 충성을 돌리기 위해 새 장난감과 값비싼 과자를 뇌물로 주었지만 손자가 학교에서 집까지 데려다주던 할머니를 원한다며 눈물로 고집을 부리는 모습에서 그들은 내 존재를 그의 마음에서 지우는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은 그녀의 부모가 내가 맡았던 돌봄과 살림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불과 몇 주 만에 그들의 취약한 체계는 무너졌고 집안 곳곳에서 성격이 드러나고 사소한 갈등이 터지며 이제 서로 공간과 자원을 차지하려는 이기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서로에게 배은망덕과 게으름을 탓하면서도 내가 그들의 안락함을 지탱하고 그들 자신의 부족함을 가려주던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는 불편한 진실은 외면했다. 아들은 재정 문제로 아내와 다투기 시작했고 내가 매달 보태던 돈이 그들의 과소비를 얼마나 가려주었는지 그 덕분에 자신들 형편을 훨씬 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부모가 사치품과 외출을 끝없이 요구하며 자원을 고갈시킨다고 비난했고 그녀는 남편이 이사온 이후 자신의 가족이 치른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씁쓸하게 반박했다. 그들은 내가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많은 것을 희생했으면서도 인정이나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고 이제야 그들은 내가 조용히 보이지 않게 해온 노동이 사라진 뒤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너무 고집스럽고 요구가 많았다고 서로에게 말했지만 내 존재로부터 해방된 그 자유가 한때 내가 제공했던 모든 편의와 안정의 대가라는 사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웃들은 내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수군거렸고 며느리가 자신의 부모를 드리기 위해 나를 내쫓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집안의 긴장감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했지만 굳은 표정과 서두르는 대화는 자기 이기심의 무게 아래 무너져가는 집안의 현실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가족을 버렸다고 비난하면서도 내가 늦은 밤과 이른 새벽까지 일하며 그들에게 깨끗한 집, 따뜻한 식사, 아이를 키울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는 외면했다. 그들은 내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떠난 배은망덕한 부모라고 자신들을 피해자로 포장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오랜 무시와 무례로 내 떠남을 유도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점점 더 절박한 메시지를 남기며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고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며 다시 가족으로 대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나는 내 편의를 위해 조용히 헌신하던 역할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변호사를 통해 분명히 했다.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순종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상기시켰고 이미 오랜 세월 당연하게 여겨지는 삶을 견뎠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뒷바라지한 나 대신 그녀의 부모를 선택함으로써 나를 완전히 배신했고 이제는 그들이 무심코 내던져버린 버팀목 없이 삶이 천천히 무너져가는 것을 견뎌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기반이라고 믿었던 집이 사실은 오로지 내 희생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내가 사라지자 집은 그저 권리만 주장하는 이들로 인해 무너져가는 구조물에 불과해졌다. 그들은 나를 망설임 없이 대체했지만 나는 후회 없이 스스로를 그곳에서 지웠고 이제는 어머니의 사랑이 영원히 이용당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나는 새 집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오로지 내 필요에 맞춘 일상을 만들며 더 이상 나를 필요 없다고 여긴 사람들이 나를 내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그 순간 이후로는 단 한순간도 그들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집안일은 모두 직원들에게 맡기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는데 이미 나는 가족을 위해 바닥을 닦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만들며 내 자신을 충분히 내어주었지만 진심 어린 감사 한마디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들의 모든 변형된 사과, 변명, 요구를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배신을 진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점점 커져가는 절망만을 반영하는 감정들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단호한 조언에 따라 그들의 죄책감과 조종 시도를 막았는데 그들의 변화 약속이 사랑이 아니라 제가 수년간 제공해온 조용한 노동과 경제적 지원 없이 살아가는 불편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의 삶을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비계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저 없이 그들의 가정의 모든 균열이 더 커졌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자신들이 칭찬했던 저의 희생을 대신 짊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미지급된 청구서와 쌓여가는 집안일로 다투었고, 제가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해냈던 일들을 이제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지나치게 간섭적이고 구식이라고 하면서도 제가 했던 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이 평생 손주를 위해 헌신한 할머니를 육아를 불편으로 여기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로 바꿨다는 사실은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곳에 살기로 했다고 했지만 저는 며느리가 자신의 부모의 안락함을 저의 희생보다 우선시해 쫓겨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들은 초대장이 더 이상 오지 않고 예전의 정중한 미소가 사라지면서 심지어 가족의 화목을 부러워하던 이들조차 제 실종에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이웃들이 어떤 부모도 상황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떠나지 않는다 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잔인함을 돌아보지 않고 저를 책임 회피자로 탓했습니다. 아들은 직장과 집안일을 동시에 감당하지 못해 힘들어했는데 며느리는 모든 일을 자신의 부모에게 맡기려 했고 그 부모들은 손님이 아닌 무급도우미로 취급받는 것에 점점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부모가 집에 기쁨과 질서를 가져온다고 칭찬했지만 이제 그 노부부가 제가 도와주지 않고 해왔던 끝없는 요리, 청소, 육아 대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생활 습관을 불필요하고 통제적이라고 비웃었지만 몇 주 만에 미납된 청구서가 연체료로 이어지고 급하게 만든 맛없는 식사로 끼니를 때우는 혼란스러운 환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음식이 평범하다고 했으면서도 이제는 그녀의 어머니의 요리와 비교하며 저의 정성과 일관성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삶이 너무 힘들어지면 제가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저는 이미 굴욕 대신 독립을 선택했고 저의 가치를 오로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느냐로만 평가하는 집으로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의 부재는 단순한 물리적 빈자리를 넘어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이기적인 선택과 저를 존중할 기회를 허비했던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저를 주저없이 대체했지만 이제 가족의 의무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고 협상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의존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부모가 아픈 아이와 밤을 새지 않고 설거지를 그대로 두며 기꺼이 경제적으로 보태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감추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체면 때문에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집안의 불안정한 균형이 무너지면서 갈등은 점점 더 자주, 더 격렬해졌습니다. 손자는 이제 저를 덜 찾지만 한 번 찾을 때마다 말이 더 날카롭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무도 그가 사랑했던 할머니가 왜 사라졌는지 솔직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편리함을 동정심보다 우선시하는 선택으로 저를 완전히 배신했고 이제는 자신들의 안락함을 쫓아내린 모든 결정이 고립과 원망, 후회로 이어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과민 반응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자신들을 위해 조용히 모든 고난을 감내했던 유일한 사람을 잃었다는 점을 점점 더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무한하고 무조건적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조차도 권리의식과 배신만이 돌아올 때는 결국 고갈된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후 몇 주 동안 모든 전화를 거절하고 메시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저를 대체할 사람을 찾으며 제가 치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세월의 굴욕과 배신, 침묵을 지울 수 없다는 결정을 이미 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안 직원들에게 모든 연락을 맡기고 변호사에게 추가 연락 시도를 모두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절박함과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사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던진 여자가 자신들 없이도 편안함과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의 삶이 한때 내 몫으로만 여겼던 책임의 무게 아래에서 무너져 내릴 때에도 말이다. 그들은 내가 외로움에 지쳐 고립 속에서 살아가리라 생각했지만 내가 이미 수년간 내 목소리가 아무런 힘도 없고 내 존재가 견뎌야 할 불편함으로 취급받던 집에서 고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매달 하던 경제적 지원이 그들의 불안정한 재정을 가려주고 있었음을 깨닫지 못한 채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개인 물품을 온라인에 내다 팔기 시작했다. 그녀의 부모는 내 저축이 한때 지켜주던 모든 안락함을 누리면서도 아주 작은 도움조차 주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밀린 공과금, 체납된 학비, 오르는 식료품값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다투었고 문 뒤에서 그들이 애써 꾸며온 번영의 이미지는 무너져 내렸다. 집안일이 며칠씩 방치되고 그녀의 부모는 집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라며 기본적인 일조차 돕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이기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그들을 버렸다고 비난했지만 그 고통과 모욕을 알면서도 내쫓아낸 것이 바로 그들이라는 진실은 외면했다. 손자는 내가 영상통화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점점 더 조용해졌지만 나는 그가 사랑이란 무례함 앞에 침묵과 복종을 요구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했다. 내가 수십 년간 건강과 저축, 마음의 평화를 희생하며 살아온 그 자기 희생을 더 이상 본보기로 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에게 더 많은 장난감과 외출로 달래려 했지만 그는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왜 더 이상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지 않는지 계속 물었다. 그들은 나를 주저없이 대체했지만 이제야 의무로 주는 것과 사랑으로 주는 것, 존재와 참여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그들이 내 위에 올려놓았던 조부모는 아픈 아이와 밤을 새우거나 집안의 끝없는 요구를 조용히 감당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집안은 긴장과 혼란으로 가득 찼고 내 아들은 드물게 찾아온 맑은 순간에 자신들이 벽돌 하나하나 내 손과 의지로 쌓아 올린 여자를 너무 성급히 내쳤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는 음성 메시지로 단 한 번이라도 방문해달라고 애원하며 손자가 나와의 인연이 완전히 끊기기 전에 다시 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변화와 감사, 존중을 약속했지만 내가 뚜렷이 기억하는 건 그가 내 앞에 서서 진짜 가족이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준 여자가 아니라 아내의 부모를 우선시하는 것이라 선언하던 날이었다. 그는 아내가 나를 창고방 세입자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고 그녀의 부모가 내 침실에 마치 자신들의 왕국처럼 들어앉는 것을 불안한 웃음으로 넘겼다. 그들은 연민보다 안락함을 선택하며 나를 완전히 배신했고 이제는 내가 해왔던 조용한 노동과 경제적 지원 없이 완벽한 가족이라는 허울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견뎌야 했다. 그들은 너무 늦게야 어머니의 사랑이 무한하지 않으며 수년간의 당연시와 무시는 내가 그들의 실수를 용서할 인내심과 용서의 여지를 모두 소진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던 위기를 헤쳐온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고 이제는 그들의 이기심이 초래한 모든 결과를 혼자 감당하며 나는 남편이 생전에 조용히 마련해준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구하지 않는다고 잔인하다고 했지만 자신들이 내 존엄을 빼앗고 나의 존재를 끝없는 집안일과 금전적 지원으로만 취급했던 잔인함은 보지 못했다. 그들은 삶이 힘들어지면 내가 기어이 돌아올 거라 믿었지만 나는 남은 세월을 그들의 어지러운 삶을 치우고 그들의 사치를 지원하면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보내고 싶지 않았기에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내가 용서하고 잊을 거라 생각했지만 용서란 상처에 대한 인정과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완전히 배신했고 이제는 더 이상 줄 이유가 없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단 한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 실시간으로 배우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친절을 선택할 기회를 수없이 주었고 그들은 이기심을 택했기에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평생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낯선 이들로 대체하고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지만 나는 그들을 평화로 대체했고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들이 다급한 호소와 변화의 약속을 담은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해도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 모든 말이 내가 제공했던 안락함을 잃을 두려움과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전화가 분노에서 슬픔, 그리고 마침내 체념의 침묵으로 바뀌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그들이 내 희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들의 얕은 존재로 대체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존엄은 어떤 사과로도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던진 여자가 조용한 풍요 속에 살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편리함이 하나씩 무너지고 자신들이 나누기를 거부한 책임의 무게 아래에서 가정이 무너져 내릴 때 말이다. 그들은 내가 고독 속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수십 년 동안 내가 끝없이 지켜온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뒤에는 고독이 오히려 자유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이웃들이 며느리의 부모를 위해 집에서 쫓겨난 노모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감추려 했지만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도 그들의 굳은 미소와 지친 얼굴에 드러난 진실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내가 사소한 실수에 대해 부당하게 벌을 주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의 행동이 내가 에서 그들을 위해 일군 삶에서 나를 뒷전으로 밀어낸 것임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가 내 침실과 부엌, 손자의 애정까지 차지할 때 그들은 침묵으로 나를 완전히 배신했다. 그들은 나를 귀찮은 존재로 대했을 뿐 자신들이 겪은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한 부모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 늦게야 어머니의 인내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수년간의 묵묵한 헌신이 사랑이 경멸로 바뀌는 순간 아무런 예고 없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의무 대신 평화를 선택했고 그들의 요구에서 벗어난 삶을 새로이 세웠다. 남은 인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기만을 강요받는 집의 하녀로 보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아침 그들의 몰락이 내 복수가 아니라 연민보다 편리함을, 감사보다 이기심을 택한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그들은 나를 망설임 없이 대체했지만 나는 그들을 평화와 존엄, 그리고 그들의 권리의식이 닿지 않는 미래로 대체했다.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대가나 복종을 바라지 않고 곁에 서줄 의지로 정의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나를 무정하다고 불렀지만 자신들을 키우고 먹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여자를 아무 이유 없이 내친 그들의 결정이야말로 무정함이라는 사실은 보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뎠을 단 한 사람을 잃었고 이제는 자신들이 영원히 누릴 것이라 믿었던 보이지 않는 노동과 조용한 충성의 무게 없는 삶과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마주하고 있다. 그들은 나를 완전히 배신했고 이제 나는 다시는 그들의 엉망을 치워주거나 갈등을 달래주거나 이기심의 결과에서 구해주지 않을 것임을 그들은 매일 깨닫고 있다. 그들은 나를 쓸모없는 물건처럼 내던졌지만 나는 내 가치를 너무 늦게 알아본 사람들 없이도 새로운 삶을 세울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났다. 그들은 주저없이 그녀의 부모를 선택했지만 나는 그들 모두보다 나 자신을 선택했고 이제는 내 사랑이 의무가 아닌 선물로 여겨지는 곳이 아닌 곳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